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저번 주 수요일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개파락 후에 양봉 마감을 해주면서 강보합으로 끝이 났고요. 코스닥도 개파락한 다음에 생각보다 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1.59%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최근에 보면은 시장 흐름이 미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한 템포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괜찮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미국 증시도 그동안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뭐 연휴 끝나고 우리 증시 분위기가 아주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하면서 좀 편하게 연휴를 보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요 정도 바닥권에서 이제 미국 증시도 좀 반등을 일단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반등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스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조금 잡으려고 하는 형태의 반등은 나왔다. 그래서 혹시 뭐 오늘까지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해주면 우리 증시 내일 뭐 갭을 좀 띄어서 시작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외바닥으로 바닥을 잡기에는 지금 뭐 시장 분위기가 전혀 녹록치 않기 때문에 바닥을 잡더라도 올랐다가 다시 오른쪽 엉덩이를 만들고 쌍바닥까지는 좀 확인이 되어져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이제 소극적으로 내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다가 쌍바닥까지 좀 확인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도 사실은 이렇게 좀 지나고 나서 보면 항상 우리는 이때는 당시에는 모르죠. 지나고 나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 상승이 너무 이제 조정 없이 좀 살짝 가파른 상승이었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여기서 뭐 한 이 정도 조정 거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그림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바로 이런 식으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만큼 조정 받고 다시 가든지 아니면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쳐줘도 뭐 요런 자리는 깨면은 좀 안 되겠죠. 뭐 241선이나 한 12,500포인트 정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열어놔도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이제 돌려놓은 이 상승 추세가 완전히 훼손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 라인을 만약에라도 깬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시 이제 전저점 보러 가는 상황이 되는 거고 패닉 셀링 가능한 구간이 되는 거고 방향성이 좀 훼손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한 요 정도 라인을 우리가 좀 아주 중요한 방향성에 대한 어떤 뭐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라인 정도로 보고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증시도 여기 이제 241선이나 800포인트 요 정도는 훼손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미국 증시가 아까 241선 보러 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도 당연히 여기 이제 뭐 깨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패닉 셀링 구간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라도 그래도 방향 이제 좀 바닥 구간을 좀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우리 증시도 여기서부터 연초부터 이어온 상승세가 완전히 이제 추세가 뭐 이탈되는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라도 좀 잡아주면 그래도 아직 이평선들은 정배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요 정도 241선이나 한 800포인트를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기준점으로 좀 보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요 구간 안에서 어떻게 좀 바닥을 좀 잡아가는지 아니면 반등 후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 이렇게 이제 나오는지 요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연휴 동안에 있었던 뉴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오래 쉬었어서 좀 뭐 이슈 될 만한 게 좀 많이 있었으면은 시장도 어찌됐건 최근같이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섹터 종목들보다는 이슈 있는 쪽에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그때그때 이제 재료로서 움직이는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슈가 있어야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먹을거리가 생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휴 동안 뭔가 좀 뉴스가 생겼으면 했는데요. 뭐 그렇게 그다지 그러니까 올해 신 거에 비하면은 제가 갖고 온 뉴스도 그렇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10월 5일 날 드디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장에 맞춰서 로봇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이제 내일부터 주초반에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5일이 상장이니까 내일 하루 4일은 웬만하면은 로봇주들이 움직임이 좀 크게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시간에서도 그런 수요일은 로봇주가 좀 움직여 줄 거야라고 좀 말을 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일단은 어, 수요일 날 로봇 섹터에서 이제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TPC 글로벌이 결국은 시간에서 상한가를 닫아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전에 이제 뭐 갭을 띄우고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좀 움직였던 애가 두산 우선주. 얘도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를 이제 여기다가 좀 갖다 놓는 모습을 보면서 한 번 정도 위로 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라는 재료가 또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요 박스를 넘기고 이제 갭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아마 이 공간 안에서 변동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동 같은 애들도 다시 한번 여기서 21선 이제 눌림목 구간 안에서 상승이 나와줬고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꼬리를 제외한 뭐 종가상의 이런 매물대까지 딱 갖다 붙여놓은 상태. 그리고 나서 이제 갭을 띄우게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은 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갭 띄우고 한 방 이렇게 쳐주는 모습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뭐 유진로봇도 영업정지 악재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이 음봉을 거의 감싸는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제 차트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요렇게 추세를 완전히 이기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갭을 좀 많이 띄운 다음에 이렇게 쳐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유진로봇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뭐 TPC 글로벌이나 최근에 좀 움직임이 괜찮았던 뭐 이렌시스 뭐 이런 종목들, 두산 뭐 우선주, SPG 이런 종목들로 좀 보는 게 낫겠죠. 유진로봇보다는. 그래서 일단은 TPC 글로벌이 뭐 일단 내일 오전까지는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하겠고요. 이렌시스도 일단 5일선을 좀 훼손을 하지 않고 있는데 내일 5일선을 훼손하지 않고 같이 로봇주들이랑 이런 식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죠.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구간 여기서 보시면 이 첫 번째 파동, 그러니까 8월에 나왔던 파동의 전고점 넘겨놓고 여기를 이제 깨지 않고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지 받고 일단은 한 요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7만 5천 원을 맞고 떨어지고 다시 종가상 좀 붙이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지금으로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무거운 종목이죠.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변동성이 좀 작고 무겁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변동성 자체가 크지는 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관심은 좀 변동성이 좀 있는 그래도 TPC 글로벌이나 뭐 이렌시스 두산 우선주 대동 이쪽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야 될지 고민이 좀 많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어찌됐건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로봇 섹터 안에서 아직까지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아직 이제 뭐 1등주의 자리는 뺏겼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주도주의 자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이 이제 5일인데 하루 남았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뭐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길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5일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고 어떻게 좀 시세를 이어가는지 죽는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고 뭐 갭만 높게 띄운 다음에 쭉 음봉으로 빠지게 되면은 완전한 뭐 재료 소멸로까지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해준다거나 시세를 좀 내주게 되면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갔다가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되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
재료 소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5일날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면 이쪽으로 로봇 섹터의 수급은 아마 거의 몰빵되다시피 몰릴 가능성이 크고, 지금까지 많이 움직였던 다른 로봇주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나서 두산 로보틱스가 시세를 계속 유지해주는지 완전히 이렇게 죽으면서 막 음봉으로 죽는지에 따라서 얘네들도 단기적인 어떤 흐름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내일은 좀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로봇 섹터가 다시 좀 살아나는지, 이대로 그냥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과 함께 재료 소멸로 가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게 정치 테마주가, 특히나 이제 요즘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항상 수급이 좀 이슈가 있으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 이재명 이제 대표, 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되면서,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제가 화요일인가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벤트가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홀짝 빌팅이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사실은 이제 기각적으로 우리가 뭐 조금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기각 쪽의 확률이 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이게 구속영장이라는 게 뭐 이제 죄가 없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구속해서 수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에 대한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지, 뭐 죄가 있냐 없냐를 두고 판단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현직 당대표가 사실은 뭐 도주할 우려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구속영장 기각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저도 생각은 했으나, 워낙 또 시장도 안 좋고 이런 어떤 뭐 베팅, 그러니까 뭐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베팅을 하는 것을 그렇게 저도 뭐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 보고만 있었는데요. 뭐 예상대로 구속영장 이제 기각이 되면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에이텍이 대장으로 좀 치고 나가면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동신건설이 지금은 뭐 한 2등주 정도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동신건설은 이 앞쪽에서 이미 좀 시세를 지저분하게 냈던 게 있기 때문에 대장주로는 좀 올라오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이텍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바닥을 굉장히 오래 다지고, 이 바닥권에서 거의 1년 가까이 만들어놨던 박스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어떤 여당 쪽에서의 한동훈이라는 인물과 이제 야당 쪽에서의 이재명이라는 인물에 대한 어떤 첨예한 또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한동훈 테마주는 이미 시세를 좀 많이 냈다라고 하면 이재명 테마주는 이제 또 시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쉽게 단발성으로 죽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를 하고 좀 이재명 테마주에 대해서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뭐 이재명 테마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어떤 뭐 또 뉴스 악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민감하게 정치 테마주는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피로도가 있을 수 있는 테마라는 점을 감안을 하고 비중을 좀 하더라도 좀 줄여서 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가운데 뭐 뻔합니다. 이재명 쪽에서 또 뭐 어떤 악재가 나오면은 뭐 최근에 뭐 움직임이 있었던 뭐 조국 테마주라든지 뭐 이낙연 관련주랄지 뭐 김동연 관련주랄지 한동훈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속 게임이 계속 될 거니까요. 정치 테마주들은 뉴스 체크를 좀 잘 하면서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의 개념보다는 혹시 예전에 미국 이제 저번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 관련주로 굉장히 조용히 큰 시세를 냈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항상 어떤 정치권에서 특히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나왔을 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후보에 대한 테마주는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인물이 테마주가 형성됐을 때는 시세를 굉장히 크게 내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한성기업이라는 종목이 이때 당시 바이든 테마주로 엮이면서 5천 원 부근에서 한 2만 원까지 4배 정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미국도 뭐 대선 뭐 아직 이제 기한이 좀 남긴 했지만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러니까 또다시 뭐 바이든 테마주가 생긴다거나 트럼프 뭐 테마주가 생길 가능성은 조금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인물입니다. 이 인물, 그러니까 인맥 테마주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뭐 정책 테마주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한성기업처럼 약간 직접적인 어떤 인물 관련 어떤 뭐 테마주가 생길 가능성은 아마 여기서 나올 겁니다. 결국은 항상 이 인물 테마는요, 새로운 인물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 대선에서 뭔가 바이든도 아닌 트럼프도 아닌 제3의 후보가 나왔고, 이 후보에 관련된 어떤 종목이 오른다, 그러면서 상승을 한다, 혹은 뭐 상한가를 들어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상승 초입에서 좀 이렇게 길게 끌고 갈 만한 후보인지, 그러니까 중간에 뭐 탈락할 만한 후보인지, 정말 강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라서 뭐 경쟁이 뭐 3강 구도로 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고 뭐 2강 구도로 간다든지, 요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굉장히 좀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잘 좀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어떤 새 인물이 출연을 했는데 이 인물로 인한 어떤 뭐 종목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면은 관심을 좀 이렇게 길게 우리가 가져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죠. 네. 구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 동안 최근에도 뭐 우한 쪽에 실험 연구소였나요? 거기서도 새로운 좀 정말 강력한, 우리가 뭐 쉽게 넘겨서는 안 될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생긴 것 같다라는 뭐 뉴스도 또 있었고, 중국뿐 아니라 미국도 다시 코로나 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왜,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은 제가 이 뉴스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섹터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시장은 가격이 싼 애들을 올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지금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떤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시세를 내고 비싼 구간에 있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바닥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뭔가 오를 만한 이유, 재료거리만 생기면 굉장히 탄력 있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지금 뭐 로봇, AI, 뭐 2차 전지, 반도체 거의 다 상승을 하고 죽어가는 구간 안에서 새로운 주도 테마가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으로 제약바이오를 계속해서 이제 눈여겨보고 있다 보니까 이 뉴스도 평소와는 달리 조금 더 중요도를 높게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 또 수요일날 휴마시스가 반등이 나왔고, 최근에 좀 보고 있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국 쪽으로 좀 제품을 수출을 또 하고 있는, 계약건이 있는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들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휴마시스랑 뭐 엑세스바이오 비롯한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조금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외에 뭐 HLB라든지 얘들도 보면은 워낙 지금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뭐 바닥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죠. 물론 이제 시장이 뭐 완전히 무너져 내리면 얘네들도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뭐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가격대다라고 사실 저는 봐서, 뭐 HLB나 뭐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서 파이 좀 있는 애들 있죠. 실적 받쳐주고, 뭐 HLB는 이제 실적이 받쳐주는 건 아니지만 뭐 가격적으로는 그래도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까나리아 바이오가 임상 3상 이슈로 또 상한가가 바닥권에서 한번 또 나왔었죠. 이런 어떤 저점의 구간. 그래서 제약바이오 애들은 뭔가 좀 개별적인 이슈든 테마적인 이슈든 좀 붙어주면 이미 좀 시세를 많이 낸 다른 애들보다는 움직임이 좀 가벼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저는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뭐 오픈 AI 몸값이 1년 새 한 3배 뛰어서 122조 정도가 됐다. 뭐 AI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좀 하락을 하는 가운데서 기술적 반등이 좀 너무 적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AI 섹터도 좀 그래도 괜찮은 뉴스 나오면 반등은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뭐 주도 테마 역할을 뭐 당장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요 뉴스도 일단은 그냥 뭐 짚고 넘어가는 정도. 그다음에 중국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뉴스가 조금 있습니다. 국경절 뉴스도 있고 요거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움직여줄 수도 있으니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흐름이 그렇게 뭐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뭐 화장품 관련주들 말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실리콘투 중국 관련주 중에서는 얘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흐름이 가장 양호하지 않나. 얘가 여기서 이제 여기 정고점을 넘기면 신고가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뭐 실리콘2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유값 인상 다시 한번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뉴스들도 굉장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도 좀 버거운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진짜 어마어마한 걸로 제가 좀 계속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움직임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나온 우유값 인상 뉴스다 보니까 뭐 재료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뭔가 종목들이 다 그냥 그렇습니다. 우유 관련주들은 뭐 남양유업도 거래대금 뭐 10억, SPC 삼립 1억, 메일유업 1억 이래가지고 뭔가 좀 끼 있는 종목들이 좀 없죠. 설탕 관련주들이 끼는 좋은데. 근데 뭐 이제 이 우유값 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 빵값이 오르는 거니까요. 또 뭐 빵값 밀가루나 뭐 빵 요쪽으로 엮어가지고 뭐 테마가 또 형성되는지 이런 부분 정도 지켜보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요 정도 하고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